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업무를 하며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평범할 수는 없죠. 얼마 전 방영된 한 드라마가 큰 열풍을 일으켰던 이유도 바로 이 평범하지 않은 직장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또 평범하지 않은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곳이 직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그런 문제들의 답한 책, 출근길의 철학, 퇴근길의 명상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잠시 후 김용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독서 많이 하고요.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운전 중에 주로 라디오를 많이 듣는 편이고요. 종교적인 이제 기도문 같은 거 외운다든지. 그냥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지 정리하면서. 네,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시간이죠. 친구 같은 시간, 출퇴근길에 뭘 하시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TV책방 북소리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책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김성신 평론가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 모셔봐야 되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출근길의 철학, 퇴근길의 명상, 이 책의 주인공이시자 직장인의 멘토라는 말로 소개해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네요. 김용전 저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쓰셨던 책을 보면요. 네. 직장 신공, 네. 그렇죠? 회사에서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법, 네. 토사구팽 당하라 이런 네. 저서를 네. 또 가지고 계시고 TV, 라디오에서도 방송하시면서 네. 직장인분들한테 네. 상담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발벗고 이렇게 직장인들을 위해서 네. 뛰게 된 계기랄까요? 듣고 싶어요. 그게 아마 한 2009년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 청년 취업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때 굉장히 이런 청년 실업 100만을 넘어가면서 KBS 라디오에서 중소기업에도 취직을 하자 하는 해법으로 캠페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자. 네. 네. 근데 그 중소기업에 가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거를 방송에서 인터뷰하려고 유명한 컨설턴트들을 찾았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대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바닥 생활, 작은 데에서부터 큰 회사로 가는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그래서 제가 이제 산속에서 책만 쓸 때인데 섭외가 온 겁니다. 중소기업을 키워봤으니까 한번 출연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딱 15분 정도 이제 중소기업에 가면 대기업도 좋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장점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거를 인터뷰를 하고 직접 그 청취자가 질문한 건 2개 정도를 답변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좀 히트가 돼가지고 그 질문을 많이 해온 겁니다. 그 KBS 라디오에 그분하고 상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담당 PD분이 아예 직장인 고민 상담 코너를 하나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런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좀 주저스러웠지만 그냥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7년째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골에서 숲에서 책 쓸 때 그런 섭외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어떤 분이신가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직장인으로서 이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크게 성공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창립에 참여했던 기업에서 연매출 3천억 퇴직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내신 이제 장모님. 그러니까 워낙 뛰어난 본인이 비즈니스맨 출신이셨고 이사 승진을 30대 때 이미 하셨고 그리고
50살 되시던 해에 네. 이제 은퇴를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아,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생각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 너무 대단해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네, 내 고민을 알까라고 맞아요. 독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은 독자들이 있다라면 어떤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뭐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매출 3천억, 30대 이사승진 이런 거는 조금 뭐 홍보적인 현란한 수식어이기도 하고요. 그 아주 알맹이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그렇게 아주 화려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창립할 때 창립 멤버가 한 1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 매출보다 직원 수가 9,5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해외 지사가 한 4개국에 나가 있었고. 근데 그 기간이 약 한 13년에서 15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000명 가까운 그 직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건 뭐 흔히 말하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래서 한겨울에 이렇게 그 전단지를 직접 여의도에 가서 돌린다든지 그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지사를 낼 때 뭐 혈혈단신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건너간다든지 그런 과정을 너무 치열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인들의 직급에 상관없이 현지에서 목표 달성하려고 애쓰는 그 애환을 아주 낱낱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째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직장인들은 하나하나가 다 절절해요.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선배나 뭐 주변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하다 안 돼서 이제 오는 질문들이거든요. 굉장히 리얼하기 때문에 뭐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책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리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의 고민부터 그렇죠. 윗자리에 있는 네네. 분의 고민도 나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을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다. 계층별로 그렇고 분야별로도 그렇습니다. 처음 창업하면은 영업부와 총무밖에 없어요. 사장실하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연수, 기획, 홍보, 뭐 마케팅 온갖 부서로 늘어나거든요. 해외지사 본부까지. 그러면 제가 재무회계 분야를 빼고는 이제 안 해본 분야가 없습니다. 재무회계는 워낙 전문적이어서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마지막 보직이 이제 노사관계였는데 물론 좀 위험한 자리였지만 두루두루 다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뭐 어떤 직장인이 와서 맞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면 다 대답해 주실 수 있겠군요. 생각은 좀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하기 어렵고요. 이번 책이요. 그런데 이 직장 선배로서의 조언 컨셉이 아니라 어떤 철학? 명상에 좀 맞춰져 있어요. 출근길의 철학, 퇴근길의 명상인데 직장인들과 철학, 명상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초점을 맞추신 이유 듣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뭐 좀 그 인문학적인 자기개발서지만은 큰 범주로 보면은 일종의 처세서거든요. 직장 내에서 어떻게 내가 처세를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처세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요즘 그 현대인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세 그러면 흔히 말하는 뭐 잔계산, 잔머리, 그러니까 어떤 꾀로 그때 당시의 어떤 위기를 모면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책들도 직장인들이 읽는 그런 책들도 솔루션을 주는 게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바탕에 어떤 깊이 있는 사유나 이런 그 무게가 생기지 않고 아주 가볍게 이렇게 좀 처신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쭉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때만 가르쳐 줘가지고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같은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또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 자체, 바탕을 깔아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터에 샘터사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데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좀 생각하고 읽는 책을 쓰자, 이런 제안이 와가지고 의기투합이 딱 돼서 이제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40가지 질문에 대한 네. 뭐 그 이야기들, 질문이 나오고 대답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직장이라 이렇게 이제 좀 한정 지어서 그렇지 결국은 인생의 문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적용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수사적인 측면에서만 철학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철학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김용전 저자께 그 저자님의 삶은 도대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이런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어떤 자신만의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책 이제 프롤로그에도 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견입니다. 정견. 바로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가서도 직장이나 인생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러면은 다양하게 답이 나와요. 성실, 노력, 훈련, 뭐 정직 많이 나오는데 다 정답이죠. 근데 저는 그중에 가장 크게 보는 게 정견이에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히 봐야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도 사람을 정확히 봐야만 거기 이해가 나오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오는 그 직장인들이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를 먼저 물어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다가 되묻습니다. 반드시.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how보다도 why를 알아야 돼요. why.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보면 how부터 찾습니다. 그냥 뭐 목표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목표 달성하겠느냐. 그것만 찾아 열심히 뛰고요. 또 문제 상황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거 how만 보거든요. 근데 how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정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저는 이 정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좀 굉장히 와닿는 그런 그러네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견이라는 것은 올바로 보다라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문제 사안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견이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개인을 보나 세계를 보나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해요. 어느 쪽이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정견이겠구나라는 생각, 그런 깨달음이 듭니다. 그러네요. 직장인들의 멘토가 나오셨으니까 또 궁금했던 게 직장인들의 하고 뒤에 붙는 단어가 애환이 참 자연스럽잖아요. 네. 직장인들의 애환. 네. 근데 보통 뭐 사업가들의 애환, 네. 뭐 프리랜서들의 애환 잘 안 그러거든요. 네. 유난히 직장인들의 애환이에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애환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게 네네. 된 이유랄까요? 이유는 딱 에코노지. 한 가지죠.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사업가도 애환은 있습니다. 근데 그 애환은 자기에게 달린 애환이에요. 내가 풀어내기도 하고 내가 못 풀어내기도 하고 전적으로 거의 나에게 달린 건데 직장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너가 아닌 이상에 너 내려. 그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굉장히 큰 애환이죠. 그러니까 뜻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일이 직장인한테 너무나 많은 거죠. 본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즘 그런 애환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고요. 또 미생 열풍이라고 또 하잖아요.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분들도 저자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보고 대답 이어가죠. 100세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고들 하는데 50대라는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강연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강연도 하시는데 그 강연 하시면서 그 농사일 지으시는 거랑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우신가요? 요즘 미생이란 말이 직장인들을 거의 대변하고 있는데 그게 뭐 사회 구조리 때문인지 아니면 저 개인의 이런 부족인지 그게 직장 생활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회사가 먼저인지 제가 먼저인지 요즘에 많이 헷갈리는데 과연 지금 현재 제가 무엇이 먼저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역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사죠. 은퇴 나이. 네. 50이라는, 쉰이라는 나이에 다소 좀 이른 나이 은퇴를 하셨잖아요. 요즘은 60세가 그렇죠. 정년인 시대인데, 그렇게 이른 나이에 은퇴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상세하게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대강만 얘기할게요.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은 그 건국 공신들이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저도 이제 자의가 아닌 이제 타의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3천억 달성하고 뭐가 이제 나누자 뭐 주식 달라 이런 소리가 이제 벌어지니까 모델 케이스로 언론방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 무보지고 괜히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구겨가지고 자기 발로 나가게 하는 건데 뭐 그런 시도가 보이자마자 전 몇 달 만에 그냥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창업 멤버로 혹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너를 잘 정견해야 됩니다. 저도 그 오너를 믿고 일했지만은 탓은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성공하고 나서 그러리라고는 정견을 못했기 때문에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정견을 또 그렇죠. 강조를 하시는군요. 어떤 독자분은 이제 다음 질문인데 농사
지금 지으시는데 농사랑 직장 생활이랑 어떤 게 더 힘드냐 이런 이제 질문 하셨고 지금 강원도 화천에서 그 실제 농사도 이제 귀농하셔서 농사도 지으신다면서요. 네. 그 화천 그 토마토가 또 유명한데 어떤 작물을 지으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거기서의 생활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농사 자체가 이제 생계형은 아닙니다. 그냥 그걸 판매해가지고 그 수입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고 작업자족이기 때문에 온갖 걸 다 짓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17가지가 돼요. 뭐 감자, 고구마, 땅콩, 토마토, 뭐 호박, 오이, 콩, 고추 이런 식으로 다 지어서 이제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천에는 그 토마토는 이제 축제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 그거 말고도 그 피망 비슷한 게 있어요. 파프리카라고. 굉장히 비싼데 이제 그거 특산품이고요. 또 달래가 또 주작물입니다. 봄에만 나오는 달래를 밭에 이렇게 작물화 해가지고 1년 사시사철 이제 나오고요. 농사가 어려우냐, 직장 생활이 어려우냐 한 거는 아무래도 농사가 어렵죠. 왜냐면 제가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네. 사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이 안 되거든요. 배신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농사는 땅은 자기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투여한 대로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정직한 대상이군요. 정직한데 문제는 풀 때문에 힘듭니다. 풀 때문에 이제 유기농으로 농약을 안 쓰기 때문에 풀과의 전쟁에서는 저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결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공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잡초하고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뽑아야 되지만 농사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만 또 있는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이 저는 철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조리 마치 제초제 뿌리는 것처럼 제거시키는 게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라가는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고 손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런 중심을 못 잡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 질문으로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질문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미생. 네네. 보셨죠? 드라마로 맞습니다. 보셨어요? 웹툰으로 보셨어요? 웹툰 나왔을 때 바로 구입해가지고 한 3회 정도 이제 아주 정밀 독파를 했고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그 드라마가 나올 때는 일일이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중간중간에 이제 좀 그 지난 회에 뭐가 굉장히 화제거리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보기로 그렇게 봤습니다. 뭐 어쨌든 웹툰이 원조고 그렇죠. 드라마가 나온 거니까 다 몇 번이나 그걸 자세히 보신 건데 장그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그래 그 애환 정말 그 정말 아유 어떻게 안타까워서 말도 잘 안 나오는 그 삶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서 이렇게 폭발적인 열풍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미생으로 사는 이유가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될지 이것 또한 내 탓이다.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할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조금 좀 두루뭉술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미생의 이유가 딱 어느 한쪽에만 있다. 온리 이것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세대적으로는 좀 기울어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요즘 뭐 워낙 취업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 세대들한테는 좀 사회적인 책임이 더 크다. 왜냐하면은 자리가 5개밖에 없다면은 10명이 들어갈 게 대상자인데 아무리 10명이 뭐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도 결론은 5명밖에 그렇죠. 자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나머지 5명에게 너가 노력을 안 해서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미 좀 그 세대보다 좀 위에 직장을 잡아서 어쨌든 출발을 한 세대 이런 세대들은 아직도 미생으로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좀 개인한테 조금 더 책임이 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 오는 거 보면은 요즘 좀 그 경향이 조금만 힘들거나 그 분노도 조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좀 험한 소리 그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그만둬버리고 때려치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뭐 정치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구조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이제 역시 사회적인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보죠. 그러니까 많이 얕은 이 정치 경제에 다루는 사람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도 참 이 답변도 어떻게 해줄지 궁금한데 10년차 직장인의 고민이었어요. 정체성 혼란에 빠진 그런 분이었는데
회사가 우선인지 내가 우선인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직장 생활의 고비가 뭐 357로 온다. 3년, 5년, 7년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고비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조언 한 말씀이 참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비슷한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뭐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보다도 회사에 너무 파묻혀가지고 뭐 내 인생이 없다. 연봉이 아주 높은 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그렇죠. 프로그래머들. 거의 뭐 프로젝트 걸리면 철야를 하기 때문에 거의 30 초반에 7, 8천을 받아도 이게 과연 내 인생이냐 이런 식으로 막 갈등을 하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그분이 보는 관점이 정견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회사가 우선이냐 내 일이나 내 인생이 우선이냐는 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양자택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내 일과 회사 일이 언제나 365일 상충되는 반대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반대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주말에 나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주말 근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보면 자기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주말에 나가서 중요한 일을 해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남보다 빨리 승진해가지고 성취감도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면 그건 결국 돌아와서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회사 일을 많이 하거나 뭐 야근을 하거나 이런 것이 내 인생에 꼭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회사 일과 내 인생이 계속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걸 우선시하겠다. 무조건 우선시하겠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만 무조건 우선시했던 사람은 나중에 가족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게 되는 거고 내 인생만 또 우선시했던 사람은 왜 내 승진 안 되느냐 왜 저 친구는 돈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느냐 이렇게 양쪽에 결격이 되는 거죠. 네, 미리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말할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살면 후회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판단을 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최선의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면 너무 흑백 논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어느 쪽으로 살든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 살아야죠. 적절하게. 균형. 이렇게 독자 질문 다 들어봤는데 이제 코너 속의 코너 같은 재미도 있네요. 우리 독자 질문 속의 미니 상담 코너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출근길의 철학, 퇴근길의 명상 이 책을 저자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한 부분 좀 읽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중견기업의 영업부에서 일하는 직장 경력 5년차 대리입니다. 전년도 실적이 우리 부서에서 2위였는데도 이번 승진에서 탈락되었고 저보다 못한 실적 3위의 동기는 승진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일을 더 잘하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경쟁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지만 그냥 가자니까 어딘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 말대로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것이니 떠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최선의 방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직장에는 하나의 변치 않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잘하는 사람이 저곳에서도 잘한다는 사실이다. 왜 이분이 승진에서 탈락하고 실적이 아래인 동기가 승진되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유능의 개념이다. 자신의 실적이 2위였기 때문에 3위인 동기보다 더 유능하다고 단정짓고 있는데 그것은 실적에 관한 한 맞는 말이다. 즉 실적 이외의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해 본다면 반드시 본인이 동기보다 유능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분의 직급이다. 이제 직장 경력 5년의 대리를 지나 팀을 맡을 수 있는 과장으로 올라가는 대목인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사원이나 대리일 때는 나 혼자만 잘해도 괜찮지만 팀을 맡게 되면 다 같이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에서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는 승진 심사를 할 때는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 사람의 화합력을 중시한다. 즉 혼자서도 잘하지만 남들하고도 잘하는가, 더 나아가서 남들도 잘하게 만드는가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직장에서의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인데 이 부분을 이 책에서 굳이 읽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7년 정도 받은 상단이 이제 전체 한 400개가 됩니다. 방송한 거는 한 1년에 52개니까 지금 270개 되고요. 근데 그 400개를 통틀어서 다 보면 가장 많은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의 원인은 뭐냐?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실력이 있으면 남보다 나는 더 잘했다. 근데 왜 바로 내 밑에 있는 친구가 더 빨리 올라갔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 측면만 보는 거죠. 유능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대표적인 걸 제가 읽어본 겁니다. 저는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컨설팅, 뭐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아까도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막연하게 또 기회가 올 거예요. 뭐 예, 잘 기다려 보세요. 뭐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예, 흐지부지한 말들이 아니고 딱 뭘 해라. 그리고 또 어줍지 않은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시 잘못한 거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그런 비즈니스 현장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보신 게 아니라 직접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젊은 사람들을 이제 승진을 시키거나 기회를 더 많이 주거나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을 주로 더 선호하고 이제 승진을 시켜주셨습니까? 그냥 가능성을 많이 보죠. 그냥 현재 이제 실적도 보지만은 아까 그 읽은 부분과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딱 시너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회사는 맨날 계속 1 더하기 1은 2로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든지 어쨌든 성장세를 유지하는 거는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5도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로 승진을 시킬 때에는 이 친구가 올라가서 자기 혼자만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런 시너지를 내도록 만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오해하는 게 스펙, 하버드 나왔다, 뭐 5개 국어를 한다, 뭐 토익이 뭐 만점에 가깝다, 이런 실력을 굉장히 무기로 내세워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뭐 그게 실력이 아니라 그냥 자격증. 그렇죠. 자격증이고 그게 오히려 올리면 잘못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가 워낙 뛰어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만과 좀 뭐랄까 독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분란을 일으켜요. 너희들은 내 밑이야 이런 식으로 끌어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선에 있다면 저는 오히려 좀 포용력이 있고 좀 그릇이 크다 그럴까요? 네. 그런 친구들을 빨리 올려야 이제 조직이 빨리빨리 커지는 겁니다. 역시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 근데 이제 혼자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정도의 그렇죠. 해안들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화시켜서 볼 수 그렇죠. 있는 이야기겠죠. 네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네네. 제 피드백이 오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뭐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피드백 혹시 받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제가 대표적인 게 이제 한 아버지가 자기 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온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분교를 나온 그 딸인데 국영기업체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 본교를 나온 것처럼 고1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뭐 본교 나왔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말할 때가 있어요. 아, 뭐 어디 신촌 다녔습니까? 뭐 안암동 다녔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답을 하려고 하는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박혔는데 이게 수습이 끝나고 6개월 차 이제 그 수습 마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선배가 서울 어디 나왔다는데 그 리크레이션을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 사회를 봐봐라 이랬어요. 근데 딱 여기 그냥 지점장님이 그 부서장님이 뭐 순희 씨라고 치면 순희 씨 본교 출신 아니야. 짝퉁 어느 대학이야. 이렇게. 우리 아들도 거기 다니기 때문에 잘 알아. 지방대 나왔어. 이렇게 다 터뜨려 버린 겁니다. 네. 2차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그 여사분이 울면서 집으로 뛰어와가지고 사흘째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딱 첫 문장이 그랬어요. 따님은 대단한 행운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가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한 거거든요. 하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고이든 아니든 해놓으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아마 제 예상에 딱 6개월 수습 끝났기 때문에 바로 보름쯤 지나면 그 동문회에서
환영식 한다고 나오라 그럴 거예요. 근데 갈 때 본교인 줄 알고 다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부서장님이 그냥 한 방에 0.1초 만에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 그 부서장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들도 그 지방군교를 다니기 때문에 잘 알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엄청난 행운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아들하고 같은 데를 다니는구나, 나왔구나, 이래가지고 관심이 있게 보는 건데, 이게 본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얼버무림을 한 거거든요. 그 가슴이 막 안타깝다가 자식 보듯이 술 취한 점에 그냥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딱 뒤집어 얘기하면은 본교 다니는 아들을 둔 부서장을 만났다면 그런 애정과 관심을 못 받죠. 오히려 부모와 같은 마음에서 터뜨리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걸 그냥 터뜨려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빨리 나가라. 일주일 넘으면 그때는 원인 무효가 되니까 다시 나가서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다음날 메일이 왔어요. 본인이 나갔대요. 설명하기 어려워서 작가님 메일을 딱 출력해서 보여줬는데 딸이 그냥 뻘떡 일어나더니 다음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냥 아주 바람이 쌩쌩 일어나면 갔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아버지가 정말 이게 너무나 그 급전직하로 나락에서 완전히 무슨 행운으로 바뀌는 게 그게 바로 정견이거든요. 그냥 잘못 본 거죠. 그 딸과 아버지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또 바꿔보니까 굉장히 정말 달리 보이네요. 네. 감동도 있네요. 네, 그죠? 그러네요. 네. 이 직장 생활을 이제 관련 책으로서 이제 4번째 책이지요. 그런데 이제 거의 완결판 같은 그런 그 느낌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직장 관련서는 이제 더 이상 출간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또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 살아보면 절대라고 2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절대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이제 결국에는 또 뭔가 상황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쓸 만큼 다 썼다. 4권 정도를 했으면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랑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이 오래 읽히는 모든 계층의 그런 좀 과욕이겠지만 좀 좋은 에세이집을 한번 좀 몇 권 더 써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 책이 완결편이기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징검다리 역할도 분명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에 내실 책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멋진 인생 그리고 멋진 집필 활동 지켜보겠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4%의 직장인들이 항상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뜻 꺼내지는 못하죠. 그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번 더 꾹 참고 출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요, 이왕 그렇게 참고 출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내일부터는 가슴속에 사표 대신 이 철학과 명상을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철학가와 명상가의 직장생활 좀 다를 것도 같네요. TV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